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자갈치 아줌매 많이 털어주세요. 어이서 버이서 따라와 있어. 조금만 따라와. 아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차차나지겠지 차차차지겠지 하루에 하루를 보태게. 네, 정치권 이슈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차차 나아지겠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역시나 이 한미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미국의 조계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반미주의자다, 뭐 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 또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예. 우리나라 극우 보수 쪽에서 조금 부추긴 측면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우려를 완전히 불식한.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굴욕외교다, 뭐 이렇게 아첨외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네. 반미주의자로 표상됐던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스타일을 바꿔서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그 짧은 45분의 기간에 네. 다 전달하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기가 입에 걸릴 정도로 예, 예. 그렇게 반대소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고 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실용 외교의 달인에 가까운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네네.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관세 협상, 뭐 쌀 개방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합의가 그대로 지켜질 거다. 물론 우리 쪽에서 많은 걸 요구하지만 자기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네네. 최소한 이전에 있었던 합의 내용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합의 내용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 관계가 조금 더 굳건해지는 그런 틀을 잡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스마트하다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만큼 강한 좀 개인적인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외교 무대에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두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데뷔를 한 그런 정상회담이다. 뭐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합의문이 언제쯤 다 좀 깔끔하게 정리돼서 합의문은 뭐 지금 하고 있게 아마 제가 볼 때 합의문에 상당한 내용들은 아마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이제 합의문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어떤 성격상 예. 그런 구체적인 합의들보다도 합의해주지 않는 게 대체적으로 좀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아마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합의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양국 간의 관계니까 합의 내용이 기본 있기는 있을 건데 그게 언제 뭐 드러날지는 저는 뭐 정확하게 제로서 뭐 깔끔하게 딱 칼로 자른 것처럼 합의문이 그런 발표되고 이러진 스타일이 않을 거다. 아니에요. 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스타일은. 네. 예. 자, 저희가 이 한미 정상회담의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상황 같다.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었거든요. 근데 좀 우려와 달리 회담이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좀 예. 이게 사실 3시간 전이면 뭐 거의 수습 불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국의 정부 지금 이제 자기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정상한테 네. 그 국내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뭐 사실 회담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쵸, 겁니다. 그쵸. 충격적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고든창이라고 하는 마가 네. 계통의 그런 극우 보수 인사가 네. 그 영향들을 미친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사실은 오해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게 그냥 단순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고든창이라고 하는 극우 인사로부터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게 충분히 오해다라고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외교 스타일 상대를 흔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전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저는 그런 것들을 기자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해명해내고 그 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원래 이렇게 외국 같이 안 순방 나갔잖아요. 나갈 때 안 나가는데 그쵸. 그거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마 저는 그런 과정들이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상대편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드를 만나서 아마 상당 부분 오해를 먼저 불식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회담 과정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결국 오해가 풀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과정들을 만들어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뭐 이런 식의 이 전략적인 방식은 좀 전략이라고 봐주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좀 회담이 화기하게 진행이 돼서 네.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야에서는 뭐 당연히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잘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가 협상가의 면모를 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아예 정반대입니다. 역대급 외교 참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떤 지점에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뭐 일단 형식적인 짚어볼까요? 면에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 근데 지금 그 영빈관에서 숙소를 영빈관으로 하지 않았다. 이건 홀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형식적인 면에서. 네. 또 국빈방문 내려갔는데 레드카펫도 제대로 안 깔리고 그다음에 그 어전 나온 분도 좀 격이나 하전 어전실장 국장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문제를 삼고 또 합의문도 아직까지 왜 제대로 안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내놓았던 많은 압력성 통상 압력에 가까운 뭐 근데 무기를 구매해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손해본 거 아니냐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시는 건데 저는 팩트상 조금 여러 가지 체크해 볼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 못했다라고 봅니다. 첫째로 제가 볼 때는 이번 방문이 갖고 있는 성격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처럼 그런 국빈 방문이 아닙니다. 국빈 방문은 엄청나게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죠. 레드카펫도 깔고 군악도 하고 화동도 나와서 꽃도 전달하고 이번 방문은 그것보다 2단계 격이 나전 공식 방문보다 더 격이 나전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이 말은 가서 그냥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비즈니스 트립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레드카펫 빨고 화동이 나와서 꽃 전달하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어전 국장이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가 볼 때 저는 국민의힘이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일반 시민들 대중들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저는 그 간극을 그냥 설명 없이 그냥 갔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 냉정하게 팩트 기준에서 평가하고 할 거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직도 기본적으로 합의문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은 답답한 부분이고 그거는 국민들 모두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질질 끄는 스타일이고 명확하게 단락을 맺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근데 평가가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앞서 형식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그렇게 평가하는 건 좀 온당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대한 지적은 공식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레드카펫이나 뭐 의전이나 화동 이런 걸 좀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그다음에 말씀이신 것 저희들이 같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손해본 구체적 내용을 확인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손해를 봤다는 건지 저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농산물 개방 수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답은 전혀 없다. 요래 말했습니다. 쟁점 이슈들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비공개 회담에서 그 세부 사항들이 이루어졌을 거고 저는 이제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한국 정치에 갖는 엄청난 부담이라는 건 이미 많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3실장이 나가서 이런 설명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비공식 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개별적인 어떤 저쪽 인사의 접촉을 통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산물 개방 쪽에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런 게 있었다면 자기가 더 큰 양보를 얻어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막 했을 건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기존의 합의를 그대로 지켜나간다. 한국 쪽에서 더 많은 요청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회담을 하고 나서의 모습을 봤을 때 를 좀 분석해 봤을 때는 뭐 크게 변하는 거 없이 좀 유지가 될 거다.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이번 회담에서 또 짚어볼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추진에 대한 의지도 좀 드러냈었는데요. 이제 북한이 호응을 할지 그래서 이제 북한과 미국과 대화가 재개가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밑자락을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깔아줬다. 결국은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리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다른 방식인 트럼프의 양식을 트럼프의 스타일을 아는 거죠. 트럼프는 자기가 전면에 나서야 신나서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밑자락을 저는 굉장히 까는 정교한 그걸 좀 하더라. 결국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은 피스메이커 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당신 없는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완전히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놓고 이걸 안 하면 트럼프가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는 안 할 수 없게 한 발짝 한 발짝 저는 다가오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임 당대표 장동혁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장동혁 신임 대표의 승리 요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와, 저는 뭐 결국은 책임 당원들, 근데 민주당의 권리당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이 완전히 판세를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큰 차이로 장동혁 대신 장동혁 후보 대신 김문수 후보를 선호했지만 당원들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장동혁 후보는 뭐 그 대놓고 정말 지금 극우 보수 아스팔트 보수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하고 코드를 맞추고 있는데 이런 분이 국민의힘의 대다수 당원들이 찬성해서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극우 보수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승리 요인은 결국은 당원들의 상당수의 정서에 맞는 이야기들을 했다. 그런데 이때의 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당원 투표율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떤 거냐. 결국은 제가 볼 때 온건한 보수들은 다 숨죽이고 아마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아마 투표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 속에서 장동혁 후보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졌다. 그럼 결국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강경 보수가 극우 보수가 이끌어가는 정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앞으로 저는 일단은 좀 숙청이 일어나지 않을까. 대대적인 아마 물갈이가 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주요 요직이야 아마 장동혁 지금 당 대표가 내세우는 혹은 색깔을 같이 하는 분들을 전면에 좀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한동훈계나 이런 분들은 아마 내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그동안 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고 반탄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했던 분들은 저는 뭐 당윤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처리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다. 왜냐하면 장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천말이 인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대여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어떤 강경 노선들이 그대로 구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앞으로 여야 관계는 저는 뭐 극한적인 대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들 개파 갈등부터 특검 대응 또 지방선거 전략까지 국민의힘 당 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장 대표 체제에서 이걸 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장 대표의 스타일상 이걸 풀어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를 선택해준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이 자기를 보고 있을 거고 그 요구를 계속 인풋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전한길 씨가 최고위원회 들어올지 지명직 최고위원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한길 씨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을 한다 그렇게 되면 거의 장동혁 전한길의 어떤 듀오가 완성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강경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산적해 있는 여야 간의 문제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내부 단합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는 추스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리더십이 갖고 있는 표상했던 이미지, 갖고 있는 의지, 그다음에 그분들을 그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의 구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국민의힘을 분열 속으로 내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화합의 요소들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코너 이름이 차차 나아질지인데 차차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고 장동혁 신입 대표가 당선 첫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요래 밝혔습니다. 요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모든 우파라고 하는 게 누구냐라고 물었더니만
뭐 또 어디 공중파 방송에 물었더니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네. 그때 공중파 방송에서 옆에 두 가지 그림을 딱 배치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는 전한길, 하나는 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목사님. 예. 네네. 전 목사님이 두 분 전시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표상하는 바가 있다. 결국 그런 보수 아스팔트 우파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도 짐작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그분 뭐 장 대표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저는 이때 보수 우파는 강경 보수 우파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힘 상황도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대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특검법 개정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특검이 활동하고 보니까 네.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내란 범죄 그리고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국정에 대한 개입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원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개 정도 되는 많은 의혹들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네. 그 16개 의혹을 과연 지금 정해진 기간 안에 이 인원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 우려가 그대로 처음부터 드러난 그랬었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특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해봤자 그걸로 커버가 안 된다. 네. 그래서 30일 정도 더 연장하는 그런 기간 연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그 안에 있는 파견 검사라든지 아니면 파견 공무원의 수,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특히 특검보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그런 골자들. 그다음에 특검이 또 하다 보면 좀 저는 해야 되는 게 일단 피해자들을 이렇게 오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폴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이 부분을 불면 네. 당신의 죄는 이 정도 조금 경감시켜주고 그래서 조금 수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빨리 진척시킬 수 있는 그런 수사의 기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협상 같은 것들을 거죠. 네.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 뭐 그런 것들 이 저는 좀 중요한 대상이 되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특검법에 담겨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교인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2023년 당대표 선거,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 이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권성동 의원은 뭐 지금 다른 걸 다 부정은 하고 있지만 예. 사실 드러나는 정자들은 정확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일교 인사인 윤 본부장이 네. 말한 부분들이 있고 진술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그분이 그 행동을 옮기면서 네. 했던 여러 가지 메모들이 계속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시인하고 있고 그걸 확정할 수 있는 메모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의원은 조금 벗어나기가 힘든 혐의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뭐 예컨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이라든지 당대표 선거, 네. 당대표 선거 이런 것들은 조금 권성동 의원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국 당대표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 전 본부장하고 당대표가 되기 위한 사전 공모의 가능성들이 매우 높았고 또 권성동 대표가 당대표 포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혐의가 짙고 그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앞으로 권성동 의원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저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가 오늘로 예정됐던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 만료가 되는데요. 한 차례 더 조사를 한 뒤에 재판에 넘길 전망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뭐 계속 아마 불출석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협조를 했는데 협조를 해봐도 자기 죄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네. 오히려 계속 혐의점들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이거 뭐 자기는 굳이 이렇게 협조해서 네.
형량을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협조하지 않는 게 자기 옳은 전략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협조하지 않게 되면 결국 소환을 했는데 계속 불출석하게 되면 바로 제가 볼 때는 재판 과정으로 넘겨서 기소해서 재판 과정으로 넘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오늘 뭐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구속영장 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한덕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미 자기가 어떻게 위정하고 거짓말을 했는지를 자기 행동으로 다 보여줬고 그런 것들이 CCTV에 다 찍혀 있고 그런 것들을 정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저는 뭐 그런 위정의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내란을 덮기 위한 사후 개헌 문건을 파기했던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혐의가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는 크게 저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어서 순직 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로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3개의 특검 중에 순직 해병 특검만 최장 수사 기간이 30일 짧게 규정됐던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순직해병 특검은 대개 사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16개 지금은 3, 4개 더 늘어서 거의 20개 가까운 혐의들이 있어서 수사기간이 150일로도 부족한 게 명확하죠. 그렇지만 순직해병 특검은 비교적 사안이 최상병의 그 어떤 순직 사실을 어떻게 덮었고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윗선이 얼마만큼 관련됐나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혐의점이 단순하다. 그리고 수사의 내용들이 이미 많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그 정확하게 어떤 보고의 선 그리고 VIP가 격려했냐 이 부분만 명확하게 밝혀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는 기간이 적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지명이 됐는데 최 교육감 내정에 담겨 있는 뜻은 뭘까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최 교육감은 뭐 그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합니다. 교육감도 세종시 교육감도 3번을 했지만 3번씩이나 또 해직이 되신 분이고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교 교사도 하셨고 또 충청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활동도 하셨고 그래서 뭐 참여연대 같은 활동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분이 그리고 정교조 지부장도 하셨고 이런 분이 교육감으로 교육감 했던 분이 중등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있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상당 부분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정교조 출신 그리고 중등교사 출신의 교육부 장관을 내정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이 최교진 교육감이 그동안 세종시 교육감을 하면서 보여왔던 혁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컨대 한 학급의 수를 20명 이내로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교육 유보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보였던 스탠스가 기존의 정교조 출신 분들이 하고 있는 스탠스보다는 훨씬 온건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교육개혁은 하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다 반영해 가면서 좀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개혁의 방점을 좀 찍고 교육부 장관을 내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교육개혁 의지를 좀 드러냈지만 모두를 좀 안고 가는 방식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SNS상에 남겼던 발언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뭐 되게 말씀을 좀 막 하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연상하게 하는 그때 당시 해가 병신년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들도 있고 뭐 탕탕절 같은 이야기들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그때의 사회적 정서를 반영한 그런 말들을 좀 생각 없이 하신 거죠. 그런데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이 그런 말씀을 입에 담았다는 사실 자체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순간에 그런 말들 가지고 교육부 장관의 적합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신 분을 또 내치는 것도 고민해 볼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저는 국민들이 조금 늘은 관점에서 조금 아량을 갖고 조금 관대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이슈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자 원청이 하청 노조와도 직접 교섭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너무 오래 묵혀온 거다. 예. 수도 없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발의된 것들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4년 쌍용 자동차 그때 노동조합 네. 노동운동이 있었을 때 네. 그때 그 노동자들한테 가한 벌금이 7억 원입니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7억 원의 배상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때부터 노란 봉투에 이제 성금을 담아서 전달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핵심적인 거는 딱 저는 한 3-4가지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2가지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노조운동이나 파업 이런 것들이 생기면 문제를 누구가 하느냐. 하청 노동자들은 그냥 하청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 기업과 상대를 해야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로 하청 기업을 조종하는 거는 원청 기업이죠. 그렇죠. 그럼 원청 기업에 직접적인 좀 책임을 묻고 교섭의 대상자로 인정해라 이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7억 원 쌍용자동차는 7억 원 물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는 몇십억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제한적으로 공동의 배상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제한하자 이런 내용들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영세한 업주분들은 조금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자갈치 아침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자갈치 아침의 18,746회 김진수. 저는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들으러 오이소.